유럽의 경제 엔진이라 불리던 독일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연정이 붕괴됐고요. 극우 정당이 역대급 득표로 2위를 차지했죠. 경제는 4년째 제자리 걸음이고 임금은 떨어지고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세계 3위 경제 대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독일이 어떻게 유럽의 병자가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전후 독일은 폐허였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와 마르셜 플랜 그리고 새로운 통화 도이치마르크 덕분에 경제 기적을 일으켰죠. 그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고품질 수출품이었거든요. 전쟁 중 쌓은 기술력으로 자동차와 기계, 화학 제품을 만들어 세계로 팔아치웠고 2012년에는 수출이 GDP의 절반을 차지하며 수출 챔피언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숨어 있었는데요. 바로 중국 의존도였습니다. 중국이 성장하던 시절에는 완벽한 파트너였습니다. 중국은 산업 기반을 키우려고 독일의 기계와 화학 제품을 대량으로 수입했고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폭스바겐과 BMW, 벤츠 같은 독일 차를 미친 듯이 사들였거든요.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전체 판매의 40%를 중국에서 올릴 정도였으니까요. 문제는 중국이 더 이상 구매자로만 머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공급망을 뒤흔들었을 때 독일 산업은 큰 타격을 받았고 더 심각한 건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독일을 추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023년 독일이 68,6천 대의 전기차를 수출할 때 중국은 160대를 내보냈죠. 그것도 중국산 전기차의 40%가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영국에게 조선업을 빼앗긴 네덜란드처럼 독일은 코앞에서 중국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었던 거죠. 결정타는 2024년에 날아왔습니다. 독일 산업의 상징인 폭스바겐이 역사상 처음으로 본국 공장 폐쇄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수요는 약해졌고 경쟁은 치열해졌고 결과적으로 50만 대 생산 능력이 남아 돌았거든요. 공장 2개를 통째로 닫아야 하는 수준이었죠. 10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파업했고 협상 끝에 3만 5천 명의 일자리를 줄이고 수십억 유로를 절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자동차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독일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기계에서 제약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요. 2023년 독일의 산업 생산은 1.5% 줄었는데 중국은 4.6% 성장했거든요. 게다가 독일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로 여성 1명당 1.35명의 아이를 낳는 수준입니다. 2030년이 되면 독일 인구의 24%가 67세 이상이 될 거고 일할 수 있는 연령대는 매년 30만에서 40만 명씩 줄어들 겁니다. 수출 중심 경제인데 일할 사람도 부족하고 수요도 떨어지는 이 상황 정말 심각하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독일은 세계 시장뿐 아니라 값싼 러시아 가스에도 목을 맨 나라였거든요.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단순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싼 가스를 사오고 원전은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석탄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밀어붙이는 거였죠. 2011년 독일은 전체 전력의 23%를 원자력으로 생산했고 총 발전량은 610테라와트시였으며 전기 가격은 킬로와트시당 25센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자 독일은 논리를 버리고 원전을 전부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공백을 메우려고 러시아와 가스 공급 계약을 맺었고 비용이 더 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렸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발전량은 506와트시로 줄었고 전기 요금은 28% 올라서 킬로와트시당 32센트가 됐거든요. 그래도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이 정도 비용 증가는 감수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노르트 스트림 1 파이프라인이 파괴됐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폭등했고 2022년 최고점에서 독일 천연가스 가격은 2020년 대비 무려 1000% 상승했습니다. 천연가스가 전체 전력의 15%밖에 안 차지했는데도 문제가 심각했던 이유는 많은 대형 제조업체들이 에너지원이자 생산 원료로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생산량은 2023년 10% 붕괴했죠.
현대 독일 역사상 최악의 하락이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세계 최대 화학기업 바스프였습니다. 단 1년 만에 에너지 비용이 32억 유로나 증가했거든요. 독일 경제에 미친 영향은 파괴적이었습니다. 바스프는 독일 본사 공장에서 5억 유로를 절감하고 핵심 제품 생산을 줄였으며 생산 시설을 해외로 이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정타는 바스프가 독일 대신 중국에 100억 유로 규모의 새 화학단지를 건설하기로 한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독일이 원전과 석탄을 버리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독일이 상황을 되돌리려 발버둥치고 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3차 피해도 있습니다. 독일 전체 근로자의 19%가 제조업에서 일하는데 이건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거든요. 독일 제품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고 에너지 때문에 비용이 치솟으면서 임금과 일자리에 엄청난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2020년 이후 독일의 실질 임금은 2% 하락했는데 OECD 평균은 1.5% 상승했거든요. 소비 지출의 압박이 가해질 수밖에 없었죠. 원래 독일인들은 소비를 적게 하는 편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인들보다 2배나 많이 저축했거든요. 최근 경제 압박으로 이 격차는 5배로 벌어졌습니다. 거기다 임금까지 떨어지니 재앙이 된 겁니다. 독일의 실질 소비 지출은 정체돼서 2015년 수준과 거의 같은 상태죠. 이 하방 경제 사이클이 독일 경제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해결책 중 하나는 세금을 낮추거나 부양책을 도입하는 겁니다. 문제는 독일이 그것조차 할 수 없다는 거죠. 부채 브레이크라는 게 있거든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독일은 연방정부의 구조적 적자를 GDP의 0.35%로 제한하는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솔직히 부채 브레이크 자체는 나쁜 생각이 아닌데 0.35%는 너무 낮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독일의 차입 한도는 말도 안 되게 엄격하거든요. 미국은 6%에서 7% 수준이고 프랑스는 5.5%, 이탈리아는 7.4%, 영국은 6%입니다. 결과적으로 독일은 전략적 투자와 외국인 투자 유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해버린 겁니다. 첫째로 수년간의 만성적인 투자 부족 때문에 독일의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률이 떨어지는데도 인프라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건 좋지 않지만 독일은 이미 자본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2024년 독일의 인프라 투자는 GDP의 1.5%인데 고소득 국가 평균은 2.7%입니다. 독일이 다른 나라보다 수출에 훨씬 더 의존한다는 걸 생각하면 더 심각한 문제죠. 무너지는 인프라는 세계 수준의 공급망과는 거리가 멀고 그러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둘째 문제는 부채 브레이크 때문에 독일이 경쟁력 있는 세금 정책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세금을 낮추면 거의 확실하게 부채 브레이크 한도를 위반하게 되니까 사실상 불가능하죠. 하지만 독일은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균 고용세가 임금의 48%인데 OECD 평균은 35%거든요. 법인세는 약 30%로 OECD 평균 23.8%보다 훨씬 높고 양도소득세는 26.4% 정액인데 이건 미국의 최고 세율보다 높습니다. 미국은 소득 51만 8천 달러 이상인 사람에게만 최고 세율이 적용되거든요. 독일이 부채 브레이크를 그냥 깨버리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헌법 개정이 필요해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독일은 재정 보수주의를 극단으로 밀어붙여서 경제를 스스로 무너뜨린 겁니다. 그런데 이 보수주의는 재정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관료주의까지 뻗어 있거든요. 독일은 기업가와 자본 투자에 굉장히 매력 없는 나라입니다. 높은 세금, 높은 임금, 높은 에너지 비용에다가 관료주의의 악몽까지 더해지거든요. 독일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한 달 이상 걸리는데 미국에서는 며칠이면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풍력발전소 같은 특수 프로젝트는 허가를 받는데 5년에서 6년이 걸리는데 텍사스나 중국에서는 1년도 안 걸립니다. 독일의 관료주의 사랑은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프로이센 행정 시스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엄격한 법률 구조가 있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 큰 고통을 겪은 뒤로는 일을 진행하는 것보다 리스크 방어에 과도하게 집중하게 됐죠. 이게 보수주의 문화를 만들어냈고 독일 속담으로 완벽하게 요약됩니다. 조심하는 게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 독일 법률 시스템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만들었고, 면허 제도도 너무 보수적이고, 허가 시스템도 너무 보수적이고, 공공 서비스도 너무 보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이 이런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경쟁한단 말입니까? 독일의 이야기는 리스크 관리에 관한 것인데 형편없이 한 겁니다. 모의 유엔 매니아들이 나라를 운영할 때 벌어지는 일의 전형적인 예시죠. 리스크 관리를 자랑하는 나라가 어떻게 원전을 폐쇄하고 그 믿음직한 러시아에 의존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첨단 공학을 자랑하는 나라가 정부 결정 때문에 산업이 고통받는데도 에너지 보조금을 거부하는 게 말이 됩니까? 부채 브레이크가 있는 나라가 수많은 이민자와 난민을 받아들이면서 인프라 지원을 위한 재정 제약을 완화하지 않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독일은 지금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끔찍한 리더십이 이 지경까지 만들었고 앞으로도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당이 진짜 문제가 뭔지 둔감하고 무지하거든요. 다행히 독일은 다른 나라와 달리 재정 여력이 충분합니다. 낮은 성장은 부분적으로 낮은 투자 수준의 부산물이거든요. 간단합니다. 부채 브레이크를 완화하고 수익률 높은 인프라에 신중하게 투자하고 더 경쟁력 있는 세금 체계를 도입하고 관료주의를 제거하고 독일의 잠재력을 풀어주는 겁니다.